언제부터 집안일이 가능하시냐고요? 그 말 한마디에 숨이 멎었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었나? 수술하고 혼자 태어난 오늘도 그들에게 나는 고장난 가전일 뿐이었습니다. 홀로 수술을 받고 혼자 태어난 그날 나에게 손님 대접 상차림을 요구하는 딸과 사위를 보며 절망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을 때 지난 25년간 딸만 보며 치열하게 살았던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죽고 딸을 홀로 키우며 모든 것을 바쳐왔지만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은 고통스러운 현실이 나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딸을 위해 기꺼이 함께 살기로 결정했던 그 집을 매도하고 떠납니다. 남은 인생을 나로 살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해두시면 매일 가슴 울리는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새벽 5시 5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다가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죠.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뻐근했지만 이제는 익숙한 통증이었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걸어둔 수수한 면, 블라우스와 검은 면바지를 입고 작은 거울 앞에 서서 58배 최영숙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부엌으로 향하는 복도는 고요했고 제 발소리만이 조심스럽게 울렸어요. 부엌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저는 습관처럼 싱크대 옆에 걸린 초록색 고무장갑을 꺼내 손에 끼웠습니다. 이 25년 된 습관은 저를 최영숙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죠. 엄마, 아침은 된장찌개로 해줘. 김치찌개는 어제 먹었잖아. 전날 밤 딸 지은이가 남긴 메시지가 냉장고에 붙어 있었습니다. 포스트잇을 떼어내며 저는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된장과 두부, 애호박과 감자를 꺼내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었습니다. 도독도독 칼날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깼어요. 애호박을 써는 동안 창밖으로 희미하게 밝아오는 하늘이 보였습니다. 6시 30분 찌개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고 밥솥에서는 하얀 김이 피어올랐어요. 식탁을 닦고 수저를 놓고 물컵을 채우고 김치 종지를 꺼내 놓았습니다. 반찬은 어제 만들어둔 시금치나물과 멸치볶음, 그리고 새로 부친 계란말이였죠. 프라이팬에서 지글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고소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칠시 정각,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다림질된 와이셔츠, 명품 안경을 쓴 사위 태수가 방에서 나왔어요. 그는 식탁에 앉으며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국 식었나요? 저 뜨거운 거 못 먹는 거 아시잖아요. 네, 식혀뒀어요. 저는 재빨리 대답하며 국그릇을 그 앞에 놓았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들어 국을 한 모금 떠먹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간이 좀 센데요? 나트륨 조절 좀 해주세요. 건강검진에서 혈압 지적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밥을 먹기 시작했고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물소리가 요란했지만 그 너머로 태수가 숟가락 놓는 소리, 물 마시는 소리와 의자 끄는 소리가 모두 들렸습니다. 7시 25분 딸 지은이가 부스스한 머리로 나왔어요. 엄마, 나 오늘 회사 PT 있어서 일찍 나가야 돼. 밥 빨리 줘. 응, 여기 있어. 저는 서둘러 딸의 상을 차렸습니다. 지은이는 핸드폰을 보며 밥을 몇 숟가락 떠먹더니 일어났어요. 나 먼저 갈게. 엄마, 오늘 저녁은 칠시 정각에 차려줘. 태수 오빠가 거래처 사람들 집에 데려온대. 늦으면 안 돼. 알았어. 딸이 현관문을 닫고 나가자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딸이 남긴 밥그릇을 들고 설거지를 마저 했어요.
고무장갑 속 손끝이 미끌거렸고 물기가 손목 안쪽으로 스며들었죠. 설거지를 끝내고 저는 거실 소파에 잠시 앉았습니다. 최근 들어 계단을 오를 때마다 욱신거리는 무릎의 통증이 심해졌고 앉았다 일어설 때마다 뼈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죠. 손으로 무릎을 주무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놀이터에서는 젊은 엄마들이 유모차를 밀고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나도 저랬었지. 지은이가 어렸을 때 저도 저렇게 놀이터에서 딸을 안고 그네를 밀어줬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고 저는 아침 일찍 식당으로 출근해야 했어요. 딸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뛰어가던 그 시절엔 손에 밴 기름 냄새가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죠. 그래도 행복했었는데. 십시 빨래를 돌리고 이불을 개고 화장실을 닦았습니다. 태수와 지은이의 방을 청소하면서 저는 침대 옆 서랍에서 우연히 부동산 계약서를 보게 됐어요. 이 아파트는 제 명의였습니다. 20년 전 식당 보조로 일하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산 작은 아파트였죠. 딸이 결혼할 때 엄마, 우리 신혼집 마련할 돈이 부족해라며 눈물을 보이길래 저는 이 집을 내줬어요. 그래, 딸을 위해서라면. 하지만 그 후로 이 집은 제 집이 아니게 됐습니다. 저는 딸의 집에 얹혀 사는 사람이 됐고 태수는 저를 가정부처럼 대했어요. 오후 2시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채소 코너를 지나며 저는 머릿속으로 태수가 좋아하는 LA 갈비와 잡채, 도토리묵을 저녁 메뉴로 정했어요. 손님 접대용이니 신경을 써야 했죠.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무거운 장바구니가 팔을 짓눌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재료를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갈비를 재우고 잡채 재료를 썰고 묵을 얇게 잘랐죠. 4시, 5시, 6시. 시간은 흘러갔고 저는 쉬지 않고 부엌에서 움직였습니다. 등에서 땀이 흐르고 손목이 저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6시 50분 상차림을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에 접시를 하나씩 올려놓고 수저를 정갈하게 배치하고 물컵을 채웠어요. 갈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잡채에서는 윤기가 흘렀죠. 저는 마지막으로 국그릇을 올려놓으며 시계를 봤습니다. 6시 59분. 다행이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수가 먼저 들어왔고 그 뒤로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따라 들어왔어요. 태수는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손님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 장모님께서 정성껏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손님들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이 식탁에 앉자 태수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물 좀 더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수저 하나 더요. 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물병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시 본 시계는 7시 1분이었어요. 태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손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게 말했어요. 7시 정각에 차리라고 했는데 왜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국이 좀 늦게 끓어서. 시간 약속도 못 지키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손님들이 어색하게 눈을 피했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제 손에 쥐어진 초록색 고무장갑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분. 겨우 1분인데. 저는 부엌으로 돌아와 싱크대에 기댔어요. 가슴이 답답했고 숨이 막혔죠. 거실에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태수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무릎이 쑤시고 손목이 저렸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제 가슴이었죠. 25년.
나는 25년을 이렇게 살았구나. 남편이 죽고 딸을 키우기 위해 식당에서 보조로 일했던 그 세월 동안 손에 화상을 입어도 발이 퉁퉁 부어도 저는 참았습니다. 딸만 잘 크면 된다고 믿었죠. 그리고 딸이 결혼하면 제 인생도 조금은 편해질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저는 딸의 집에서도 여전히 보조였어요. 아니, 보조보다 못한 존재. 가정부, 하인, 투명인간. 나는 누구지? 그러면서 지난 68년 동안 뭘 해왔는지 이제는 기억도 나지 않는 제 손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손등과 굳은 살, 화상 자국이 가득했죠.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고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무릎 통증이 심해진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다가 갑자기 무릎이 꺾이면서 저는 난간을 붙잡고 간신히 중심을 잡았어요. 식은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고 무릎에서는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죠. 그날 저녁 저는 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무릎이 너무 아픈데 병원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 딸은 TV를 보다가 고개를 돌렸어요. 병원? 엄마, 지금 우리 둘 다 바빠. 좀 참았다가 주말에 가면 안 돼? 응, 그럴게. 하지만 주말이 되자 딸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나갔고 저는 혼자 동네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X-레이를 찍어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연골이 많이 닳았네요. 수술이 필요합니다. 빨리 하시는 게 좋겠어요. 수술이요? 네, 이대로 두면 걷기도 힘들어질 겁니다. 집으로 돌아와 딸에게 말했을 때 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든대? 우리 지금 여유가 없어. 태수 오빠 회사 투자건으로 목돈이 들어간 상태라고. 괜찮아. 내가 모아둔 돈 있어. 그래. 그럼 다행이네. 근데 엄마 수술하고 회복 기간 동안 집안일은 누가 해? 우리 둘 다 회사 다니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은 제 무릎 상태보다 집안일 걱정을 먼저 하고 있었죠. 2주 후 금요일 오전으로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저는 딸에게 여러 번 말했어요. 수술날 병원에 같이 가줄 수 있어? 하지만 딸은 매번 엄마 그날 회사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 있어. 미안해라고 답했습니다. 태수는 아예 관심이 없었고요. 수술 전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입원 가방에 옷가지를 넣고 세면도구를 챙겼어요. 딸의 방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왔지만 저는 노크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챙겨놓고 그냥 혼자 침대에 누웠죠. 괜찮아.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하지만 가슴 한쪽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저는 새벽 6시에 일어나 택시를 불렀어요. 딸과 태수는 아직 자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핸드폰을 꺼내 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지은아, 엄마 병원 가고 있어. 수술 잘 받고 올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 대기실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옆에는 남편과 함께 온 할머니가 앉아 있었고 그 할머니의 남편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그 말이 제 귓가에 들렸고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도 저랬으면.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불렀고 저는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차가운 복도를 지나 수술실로 들어가는 순간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얀 복도만이 길게 이어져 있었죠. 수술대에 누워 마취제가 들어오는 걸 느끼며 저는 천장의 조명을 바라봤습니다. 혼자네. 나 혼자.
그리고 의식이 끊겼어요. 깨어났을 때 저는 회복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고 무릎에서는 둔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고개를 돌려 옆을 보니 옆 침대 환자는 남편과 아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물 마실래? 아들의 목소리가 다정했고 그 환자는 미소를 지었죠. 저는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제 옆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간호사가 지나가며 보호자분은요? 라고 물었고 저는 혼자 왔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멈칫하더니 그러시구나. 불편하시면 호출벨 누르세요 라고 말하고 지나갔어요. 그날 오후 저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딸에게서 온 연락은 없었어요.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다가 딸이 받았죠. 엄마, 왜? 나 지금 회사야. 응. 수술 끝났어. 그래. 잘 됐네. 엄마, 미안한데 나 지금 진짜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병실 창밖으로는 가을 하늘이 높게 펼쳐져 있었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뭐지?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딸을 위해 살았던 25년. 그런데 딸은 제가 수술받는 날에도 회사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틀 후 퇴원 날이 왔어요. 저는 목발을 짚고 천천히 병원 로비로 나왔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며 택시를 기다리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이었습니다. 엄마, 퇴원했어? 집에 언제 와? 응. 지금 택시 기다리는 중이야. 그래. 근데 엄마, 오늘 저녁 태수 오빠 거래처 사람들 또 온대. 준비 좀 해줄 수 있어? 저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지은아, 나 지금 수술하고 퇴원한 날인데. 알아, 엄마.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한 자리라서 간단하게라도 좀 차려줄 수 있지? 엄마, 들려? 부탁이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았지만 저는 그것을 꾹 눌렀습니다.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택시의 타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의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고 저는 그 속에서 혼자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딸과 태수는 이미 출근한 후였어요. 저는 목발을 짚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내고 칼을 들었죠. 손이 떨렸지만 저는 야채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칼질을 하다가 갑자기 손이 미끄러졌어요. 칼날이 손가락을 스쳤고 빨간 피가 도마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입에 물고 싱크대로 가서 찬물에 씻었어요. 피가 멈추지 않았지만 저는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저녁 6시 딸과 태수가 손님들과 함께 집에 도착했어요. 저는 절뚝거리며 현관으로 나가 인사했습니다. 손님들은 저를 보더니 장모님, 다리 다치셨어요? 라고 물었고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했죠. 식탁에 음식을 차리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태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장모님, 언제부터 집안일 가능하세요? 저는 설거지를 멈추고 천천히 돌아봤어요. 뭐라고요? 언제부터 정상적으로 집안일 할 수 있으시냐고요. 요즘 집이 좀 어수선하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고장난 가전제품에게 언제 고쳐지냐고 묻는 것처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죠. 태수는 다시 거실로 돌아갔고
저는 싱크대에 손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무릎은 쑤시고 손가락은 쓰라렸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건 가슴이었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닌가? 25년 전 남편 장례식 날이 떠올랐어요. 그날도 혼자였습니다. 친척들은 장례식이 끝나자 모두 떠났고 저는 빈 장례식장에 혼자 남아 남편의 영정을 바라봤죠. 그때 5살이었던 지은이가 제 옷자락을 잡으며 울었어요. 엄마, 아빠 어디 갔어? 저는 딸을 안아주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우겠어. 하지만 지금 그 아이는 어디 있을까요? 저는 눈을 감고 결심했어요. 이제 그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최영숙이었고 누군가의 도구가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오래전에 받아뒀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챙겼습니다. 딸과 태수가 출근하고 나자 저는 집을 나섰어요. 목발을 짚고 버스를 타고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를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부동산 중개사무소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중년의 남자가 책상에서 일어나 맞아줬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 아파트 명의가 제 이름인데요. 매도하고 싶어서요. 그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동네 아파트시네요. 요즘 인기 많은 곳인데 빨리 나갈 겁니다. 언제까지 매도 원하세요? 최대한 빨리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시세로는 약 3억 2천 정도 예상됩니다. 3억 2천. 저는 숫자를 머릿속으로 되뇌었어요. 충분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 안으로 매물 올리고 다음 주쯤 계약 가능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중개사무소를 나서며 저는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강릉 전세. 화면에 여러 매물이 떴어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아파트, 경포 근처의 빌라. 저는 하나하나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중 한 곳이 눈에 들어왔어요. 경포우가 보이는 2층 빌라. 전세 1억 5천. 여기다. 저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반포 부동산입니다. 강릉 경포 쪽에 전세 매물 보고 전화했는데요. 아직 있나요? 아, 네. 아직 있습니다. 언제 보러 오실 수 있으세요? 이번 주 토요일에 갈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럼 토요일 오전 11시로 약속 잡을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가슴은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25년 만에 처음 느끼는 이 기분. 이름하자면 자유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의 사람들은 모두 어딘가를 향해 걷고 있었고 저도 이제 제 방향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 속 강릉 바다 사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거기서 나는 최영숙으로 살 거야. 집에 도착하자 딸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 응, 병원. 무릎 괜찮아? 응. 저는 짧게 대답하고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딸은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닫고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박스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20대 시절의 저, 도예 공방에서 찍은 사진, 물레 앞에서 흙을 빚고 있는 제 모습, 그때는 웃고 있었어요. 진짜로. 사진을 쓰다듬으며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웃지 않게 됐을까? 남편이 죽고 딸을 키우느라 도예를 포기했던 그때부터였을까요?
아니면 딸이 결혼하고 이 집에서 투명인간처럼 살기 시작했던 그때부터였을까요? 저는 사진을 다시 박스에 넣고 옷장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이제 다시 찾을 거야. 웃고 있던 나를. 어제 저녁 태수는 딸과 함께 부모님의 칠순 잔치에 간다고 했어요. 장모님, 내일 저희 부모님 칠순 잔치인데 친척들이 많아서요. 이번엔 우리 가족끼리만 갈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집에서 쉬고 계세요. 늦게 들어올 거예요. 응. 딸은 제 눈을 피했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괜찮냐는 물음도 없었습니다. 어젯밤 저는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바른 이삿짐 센터입니다. 이삿짐 예약하려고요. 이번 주 토요일 오전에 가능할까요? 토요일이요? 잠시만요. 네, 가능합니다. 주소 알려주세요. 저는 주소를 알려주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고 딸과 태수는 서둘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갔다 올게. 저녁 늦게 올 거야. 응, 잘 다녀와.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딸과 태수가 차를 타고 떠나는 걸 지켜봤어요. 차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저는 핸드폰을 꺼내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지금 출발합니다.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삿짐 기사 2명이 들어왔고 저는 그들에게 제 집만 가리켰습니다. 이것만 옮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사들은 빠르게 짐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제 짐은 옷과 이불, 그릇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25년을 살았지만 제 것이라고 할 만한 건 별로 없었으니까요. 짐을 다 옮기고 나자 거실 한가운데 딸과 태수의 짐이 남았습니다. 저는 박스 몇 개를 꺼내 그들의 옷가지와 물건을 담기 시작했어요. 차분하게 하나씩, 그리고 그 박스들을 거실 한가운데 쌓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쪽지 한 장을 꺼내 펜을 들었어요. 뭐라고 쓸까? 고민하다가 저는 짧게 썼습니다. 집을 팔았어요. 일주일 안에 나가세요. 쪽지를 박스 위에 올려놓고 저는 집을 한 바퀴 둘러봤어요. 25년을 살았던 이곳. 하지만 한 번도 제 집이라고 느껴본 적 없는 이곳. 거실, 부엌, 제 방.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싱크대 옆에 걸린 초록색 고무장갑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천천히 다가가 그 장갑을 싱크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안녕. 현관문을 열고 나서며 저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지만 미련은 없었어요. 문을 닫고 저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죠. 이삿짐 트럭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조수석에 올라탔어요. 강릉까지 가시는 거죠? 네. 트럭이 출발했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가 점점 멀어졌고 익숙한 거리가 사라졌어요. 하지만 저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뛰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야. 트럭이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바깥 풍경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빌딩들이 사라지고 점점 산과 들판이 나타났습니다.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고 구름은 천천히 흘러갔죠. 기사님이 말을 걸었어요. 강릉 자주 가보셨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요? 이사 가시는 건데? 네. 혼자 사실 건가 보네요. 자식들은요? 저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어요. 따로 살아요. 요즘은 다들 그렇죠. 뭐,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유롭고, 자유.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트럭은 계속 달렸고 저는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어요. 오후 1시. 칠순 잔치는 지금쯤 한창이겠죠. 태수의 부모님, 친척들, 그리고 딸과 태수. 저 없이도 잘 즐기고 있을 겁니다. 나는 가족이 아니었구나. 그 생각이 가슴을 찔렀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그런 생각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오후 3시 트럭이 강릉에 도착했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어요. 짠내가 바람에 섞여 코끝을 스쳤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처음 맡아보는 이 냄새가 신기했어요. 전셋집은 경포 근처의 작은 2층 빌라였습니다. 이삿짐 기사들이 짐을 내리고 저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원룸 구조로 부엌과 거실이 붙어 있고 작은 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창문으로는 경포호가 보였죠. 여기 괜찮으시겠어요? 네, 좋아요. 기사들이 짐을 내려놓고 떠나자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이었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저는 창가로 가서 호수를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수면에 반짝이고 갈대가 바람에 흔들렸죠. 여기서 나는 최영숙이야.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지은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저는 핸드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이냐고. 집에 왔더니 이게 뭐야? 박스에 짐 싸놓고 쪽지 남기고. 엄마 어디 간 거야?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쪽지에 썼잖아. 집 팔고 전세 얻었어. 전세? 어디를?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말했으면 보내줬어? 딸이 말문이 막혔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번엔 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모님, 저희는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라니요. 이 집은 저희가 살던 곳이잖아요. 제 명의 집이에요. 이미 매도 계약이 끝났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일주일 안에 나가세요. 그동안 나한테 하신 것처럼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핸드폰이 다시 울렸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울리고 울렸지만 저는 그냥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호수는 여전히 고요했고 갈대는 흔들렸습니다. 이제 끝이야. 저는 핸드폰을 음소거하고 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옷가지를 옷장에 걸고 이불을 펴고 그릇을 부엌에 정리했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동안 머릿속은 이상하게 맑았어요. 저녁 무렵 저는 밖으로 나가 근처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내가 먹고 싶은 것만 샀어요. 태수가 좋아하는 LA 갈비도 딸이 좋아하는 잡채 재료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먹고 싶은 것. 된장찌개 재료, 고등어, 김치. 계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석양이 호수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아름답다. 저는 멈춰서서 그 풍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여유. 이제야 제 눈에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집에 돌아와 저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고등어를 구웠어요. 밥을 퍼서 혼자 상을 차리고 혼자 앉았습니다. 텅 빈 식탁?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첫 숟가락을 뜨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내 밥이구나. 누가 시켜서도 누가 먹으라고 해서도 아닌 제가 저를 위해 만든 밥.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호수를 바라봤어요. 달빛이 수면에 비치고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핸드폰에는 딸과 태수의 부재중 전화가 30통 넘게 쌓여 있었지만 저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이제 나는 자유야. 하지만 가슴 한편이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 너무 잔인한 건 아닐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68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선택한 거야.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강릉에서 서서히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호숫가를 산책하고 근처 작은 빵집에서 커피를 마시고 오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딸과 태수의 전화는 계속 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쌓여갔습니다.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 장모님, 이러지 마시고 대화 좀 합시다. 엄마, 우리 어떡해. 당장 나갈 데가 없어. 저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알아서 하겠지. 그런데 일주일째 되던 날 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최영숙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저는 태수의 엄마입니다. 태수의 엄마. 저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갑자기 무슨 일로냐고요? 최영숙 씨,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요?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우리 며느리랑 아들이 지금 갈 데가 없어서 난리예요. 당신이 집을 빼앗아 간 거 아닙니까? 제 명의 집이었어요. 명의가 당신 거면 뭐합니까? 가족끼리 그래도 되는 겁니까? 당신 딸 생각은 안 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 딸은 저를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뭐라고요? 지금 딸을 욕하는 겁니까? 당신이 엄마가 맞아요? 그럼 전 뭐였죠? 엄마였나요? 가정부였나요? 25년 동안 저는 제 딸과 사위에게 가정부보다 못한 대우를 받았어요. 무릎 수술하던 날에도 혼자였고 퇴원한 날에도 집안일 하라는 소리만 들었죠. 태수 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곧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나가버리면 애들은 어떡하라고. 알아서 하겠죠. 최영숙 씨, 당장 돌아오세요. 아니요. 그리고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숨이 가빠졌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최영숙 씨, 매매 계약 완료됐습니다. 잔금은 이번 주 금요일에 들어올 예정이에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호수는 여전히 고요했고 갈매기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날 오후 저는 경포호를 따라 걸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산책로를 걷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노부부 모두가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도 벤치에 앉아 호수를 바라봤어요. 나는 이제 뭘 해야 할까? 68세. 이제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까요? 10년? 20년? 그 시간을 저는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그때 옆 벤치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아니요, 얼마 전에 이사 왔어요. 아, 그래요? 나는 여기 20년 살았어요. 좋은 동네죠.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어요. 혼자 사세요? 네. 나도 혼자 살아요. 남편 떠나보내고 10년 됐어요. 처음엔 외로웠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자유롭거든요. 또다시 자유라는 단어가 마음에 깊이 박혔죠. 여기 보면 도예 공방 있어요. 나도 거기 다니는데 재밌어요. 한번 가보세요. 도예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도예는 20대 시절 제가 꿈꿔왔던 삶이었어요. 네, 경로당 옆에 있어요. 원장님이 친절하시고 수강료도 저렴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일어서며 손을 흔들었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도애. 저는 그 단어를 다시 한번 되뇌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저는 인터넷으로 도예 공방을 검색했어요. 할머니가 말한 곳이 나왔습니다. 경포 도예 공방. 사진 속에는 물레와 흙, 그리고 완성된 도자기들이 보였어요. 저는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네, 경포 도예 공방입니다. 수강 신청하고 싶은데요. 네, 언제부터 시작하고 싶으세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성함이랑 연락처 알려주세요. 최영숙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박스를 꺼내 20대 시절 사진을 보았습니다. 물레 앞에 앉아 있는 젊은 저는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죠. 나는 다시 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사진을 가슴에 안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도예 공방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건물 2층에 위치한 공방은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하면서도 낯선 흙 냄새가 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영숙 씨 맞으시죠? 원장님은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아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물레 사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저는 물레 앞에 앉았어요. 40년 만에 다시 만지는 흙이었습니다. 손으로 흙덩이를 만지자 차갑고 축축한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천천히 중심을 잡아보세요. 물레가 돌기 시작했고 저는 두 손으로 흙을 감싸쥐었어요. 흙이 손 사이로 밀려나왔다가 다시 모아졌습니다. 어색했지만 점점 감각이 돌아왔어요. 그래, 이거였어. 1시간 동안 흙을 만지며 저는 모든 걸 잊었습니다. 딸도, 태수도, 그 모든 아픈 기억들도. 수업이 끝나고 저는 공방을 나섰어요. 가슴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이 기분은 행복 아니면 평온이었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부재중 전화 15통은 모두 딸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언제까지 전화할 건지 모르겠네. 저녁을 먹고 저는 창가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이 평온한 시간이 좋았어요. 그런데 밤 10시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딸이 아니라 낯선 번호였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번호로 걸어온 거죠. 왜 다른 번호로 걸어? 엄마가 내 전화 안 받잖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제발 돌아와. 우리 어떡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은아, 나는 안 돌아가.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너 정말 모르니? 나는 엄마를 사랑했어. 엄마가 우리 집에 있어줘서 고마웠고, 저는 비웃음이 나왔어요. 사랑? 고마움? 그게 사랑이었어? 무릎 수술하던 날, 병원에도 안 온 게, 퇴원한 날 집안일 언제 하냐고 물은 게, 그건 그때 회사 일이, 항상 회사 일이 더 중요했지. 엄마, 나도 힘들었어. 회사 생활도 힘들고, 태수 오빠 눈치도 봐야 하고, 저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그래, 너도 힘들었겠지. 근데 나는 안 힘들었을 것 같아? 엄마, 지은아, 나는 이제 최영숙으로 살 거야. 내 엄마가 아니라.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68년을 살면서 한 번도 내 이름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 항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가정부였지. 엄마, 이제는 나로 살고 싶어. 미안해.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은 여전히 밝았고 호수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은 요동치고 있었어요. 내가 너무 잔인한 걸까? 딸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떨리던 목소리는 절박함이었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저 제 인생을 선택한 것뿐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딸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5살 때 처음 유치원에 간 날 울면서 제 옷자락을 잡던 모습과 초등학교 입학식 날, 제 손을 꼭 잡고 웃던 얼굴이 생각났죠. 그때의 딸에게는 내가 전부였는데,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흘러내리게 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은 눈으로 일어났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씻고 옷을 입은 뒤 밖으로 나갔어요. 도예 공방으로 가는 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어. 그날부터 저는 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모두 차단하고 핸드폰 번호도 바꿨어요. 새 번호로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강릉에서의 삶에 익숙해졌어요. 아침마다 호숫가를 산책하고 오전에는 도예 공방에서 흙을 빚고 오후에는 근처 카페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평온한 나날들이었죠. 누구도 저를 부르지 않았고 저도 누구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이상했어요. 이 집에 찾아올 사람이 없으니까요. 인터폰을 확인하니 화면 속에는 야윈 얼굴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딸이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딸은 인터폰 카메라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나야. 문 열어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엄마, 제발. 문 열어줘. 얘기 좀 하자. 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어요. 어떻게 찾아왔을까? 아마 부동산을 통해 알아냈겠죠. 전세 계약서에 제 주소가 있으니까. 저는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돌아가. 엄마, 나는 너 만나고 싶지 않아. 엄마, 제발. 5분만. 5분만 얘기하자. 응?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현관문을 열지 않고 인터폰으로만 말했습니다. 뭐? 엄마, 나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 딸이 울기 시작했어요. 화면 속에서 눈물을 닦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돌아와. 우리 다시 잘해보자. 내가 달라질게. 달라진다고? 응, 나도 반성했어. 엄마한테 너무 심했던 거 알아. 태수 오빠한테도 얘기했어. 우리 엄마한테 잘해야 한다고. 저는 비웃음이 나왔어요. 지은아, 너는 여전히 모르는구나. 뭘? 문제는 내가 나한테 못했다는 게 아니야. 그럼 뭔데? 문제는 너희가 나를 사람으로 안 봤다는 거야. 딸은 말문이 막혔는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죠. 나는 너희한테 도구였어. 감정 없는 로봇처럼 집안일하는 기계였지. 아니야, 엄마. 나는 엄마를 사랑했어. 사랑? 그게 사랑이었니? 무릎 수술하던 날 병원에도 안 온 게, 칠순 잔치에 가족끼리만 간다고 한 게, 그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은아, 나는 이제 너희 없이도 잘 살아. 아니, 너희 없어서 더 잘 살아. 엄마, 다신 찾아오지 마. 나는 이제 최영숙으로 살 거야. 내 엄마가 아니라. 엄마, 제발. 딸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쿵쿵거리는 소리가 집 안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문 열어줘. 엄마. 저는 인터폰을 끄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딸의 울음소리는 계속 들려왔어요. 엄마, 엄마.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현관으로 갔어요. 인터폰을 확인했지만 딸은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계단 앞에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어들었어요.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나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 했어. 엄마, 나는 엄마를 사랑해. 하지만 엄마가 날 용서 못하는 것도 이해해. 엄마 행복하게 살아. 이제 엄마를 찾아오지 않을게. 사랑해, 엄마. 지은. 저는 편지를 읽고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으로 들어가 편지를 접어서 가방에 넣었죠.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호수를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수면에 비치고 바람이 갈대를 흔들었어요. 이제 진짜 끝이구나. 가슴속이 텅 빈 것 같았지만 동시에 가벼웠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강릉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도예 공방은 이제 제 일상이 되었고 물레 위에서 흙을 빚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 호숫가를 산책했어요. 가을 바람이 차갑게 불었고 갈매기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보온병에서 커피를 따라 마셨어요. 평온하다. 이 단어가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공방에서는 원장님이 저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영숙 씨, 오늘 작품 완성하실 거죠? 네, 마무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물레 앞에 앉아 지난주부터 만들던 찻잔을 꺼냈습니다. 작고 소박한 찻잔이지만 제 손으로 만든 것이라 특별했어요. 붓으로 마지막 유약을 바르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내 작품이구나. 40년 만에 다시 시작한 도예는 처음에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모양이 나왔어요. 오후에 가마에 넣고 저는 공방을 나섰습니다. 근처 카페에 들러 샌드위치를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를 걷는 사람들과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 모두가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도 그렇게 살고 있어.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호수, 하늘, 갈매기가 있는 이 풍경들이 이제는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어요. 작은 집이지만 이곳은 온전히 제 공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고 저도 아무에게 신경 쓰지 않았죠. 저녁을 만들며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오늘은 뭘 먹을까? 냉장고를 열어보니 고등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고등어를 꺼내 구웠어요. 된장찌개도 끓이고 밥을 지었죠. 혼자 먹는 저녁이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창가에 앉아 책을 읽었어요. 최근에 도서관에서 빌린 소설인데 한 여성의 여행 이야기였습니다. 책을 읽다가 문득 딸이 떠올랐어요. 지은이는 잘 살고 있을까? 1년 동안 딸에게서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편지에서 약속한 대로 딸은 저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가끔 궁금했습니다. 딸이 어떻게 지내는지, 행복한지. 하지만 알고 싶지 않았어요. 알면 다시 흔들릴 것 같았으니까요.
저는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올랐고 호수가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나는 이제 자유야. 다음 날 저는 공방에서 완성된 찻잔을 받았어요. 작고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찻잔이었죠. 저는 그것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영숙 씨, 정말 잘 만드셨어요. 이거 쓰실 거예요? 네, 제가 쓸 거예요. 집으로 돌아와 저는 그 찻잔에 차를 따라 마셨어요.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고 온몸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게 내 찻잔이구나. 내가 마시는 차를 담는 내가 맞든 찻잔이었죠. 저녁 무렵 저는 호숫가로 나갔습니다. 석양이 호수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갈대가 바람에 흔들렸고 갈매기들이 날아다녔습니다. 저는 호숫가를 천천히 걸었어요. 무릎은 여전히 가끔 쑤셨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손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이제는 아름답게 보였어요. 이 손으로 나는 무언가를 만들어 호숫가 끝에 다다랐을 때 저는 멈춰 섰습니다. 석양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빛과 보라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아름답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누군가의 가정부가 아니라 오롯이 저 자신이었어요. 68세에 처음 찾은 자유는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없는 선택으로 얻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호숫가에 서서 석양을 바라봤어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고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제 나는 혼자야. 하지만 외롭지 않아. 더 이상 누구에게 허락받지 않아도 되는 제 인생이었어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면서도 평온하게 제 시간을 살아갔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부모님이나 친구분들께 이 영상을 한 번만 공유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